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입니다.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오후 5시 기준 17.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총 36.93%였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번 대선에서 40%대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직접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했는데요.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취지는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딸과 함께했습니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사전투표를 기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찬성하는데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수와 CCTV를 매시간 공개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날 사전투표 이제 한 47분 정도 남았네요. 6시에 마감이 됩니다. 오늘 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긴 줄을 서가면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고 역대 대선 중에서 동시간대 최고 투표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17.51%이고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들 하셨나요? 투표? 아니요, 저는 내일 낮에 할 내일이요. 생각입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오전 11시 한 10분경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전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서 마침 뭐 11시 한 10분, 20분 정도면 이 투표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겠다는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투표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후 1시쯤에 이제 관악구 쪽에서 투표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직장인보다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수월하게 투표할 수 있었고 어느 때보다 학생들과 청년들의 참여가 그 지역에서는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줄이 기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 준비 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일찍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국 사전투표소가 3,568곳입니다.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이수진 앵커도 아침 일찍 다녀왔죠? 네, 저 오늘 아침 일찍 갔다 왔는데 사실 저희 동네는 그렇게 열기가 뜨겁지 않았나요? 너무 일찍 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일찍 갔나 봅니다. 예, 네. 아주 이른 시간에 갔다고 하는데. 네. 자,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다시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21대 대선입니다. 17.51%고 6시에 마감이 되면 바로 또 투표율, 첫날 투표율이 다 집계가 돼서 나타나겠죠.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15.84%, 19대 대선은 10.60%였거든요. 같은 시간대로 비교해 보면 19대 때보다는 7%포인트 정도가 높아졌고 지난 대선에 비해서도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1.7% 예. 정도. 1.7%포인트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산수에 좀 약합니다. 네, 어쨌든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곳은 전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래픽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17.04%, 경기 16.19%, 인천이 16.35%이고 전북은 29.64%, 전남이 32.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11.95%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 32.02%,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11.95%입니다. 지역별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희정 의원님. 사실 그 사전 투표가 역대 선거에서는 금, 토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조기 대선 탓에 이제 목금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고 평일이어서 사전 투표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도 한편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르게 뭐 전혀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그냥 줄을 서서 투표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상당히 놀랐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은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은 이제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 예. 선거 문화로요. 네, 선거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사전투표가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 혹시 선거를 못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선거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에 이제 호남 쪽은 특히 전남, 광주, 전북은 유난히 지금 높은데요. 이 지역이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만 높은 건 아니고 예. 늘 투표율은 높았어요. 지난 대선에서도 최종 투표율을 보면 4개 지역에서 80%를 넘겼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77.1%였거든요. 지난 대선이. 그런데 그중에서 광주 전남북이 다 80%를 넘겨서 워낙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 저희 광주의 아픔이 있는 그런 호남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반드시 빨리 가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민들의 열의와 열기가 특별히 더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 모두 나가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다음 날 아침에 7시에 18.3%가 그렇더라고요. 사전투표가. 그런데 오늘은 지금 6시에 다 마감하고 나면 이미 그거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러나 이미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도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할 분들은 미리 가서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셔서 저희 집 식구가 4명인데 오늘 2명이 사전투표했거든요. 제가 내일 할 거고 본투표 날은 1명만 지금 일정상 하는 예. 거라서 사전투표가 거의 이제 50%, 뭐 75%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다른 때보다 많이 높다고 해서 본투표율도 막 덩달아 많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은 안 하지만 내란 심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는 지난 대선보다는 올라가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최종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19대 때 77% 네. 살짝 넘었고요. 예. 20대 대선, 지난 대선 때도 77% 살짝 넘었는데 이번엔 한 80%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네.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본투표 때 좀 높아질까요? 본투표가 최종적으로 마감되면 대구 지역 투표율도 전남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70%를 훌쩍 넘기는 투표율로 이어질 겁니다.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우리 당 지지자 가운데는 여전히 사전 투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부정선거와 연결지어서 설명드릴 문제는 아니고 사전 투표가 부실하게 좀 관리된다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할 바에 본인들은
본투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해주실 것을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본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전투표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투표율 제고 효과는 이제 일정 정도 거뒀다. 사실상 이 투표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그리고 전남북 지역은 뭐 과거부터 정치 고관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실제로 호남 지역에 가면 저보다도 정치적 식견이 높은 분들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 한 몇 시간만 말씀 나눠보면 정말 제가 몰랐던 정치적인 그 지식들도 뭐 과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깜짝 놀라곤 많이 하는데 배우고 오셨겠군요. 네, 많이 배웠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높은 건 좋은 겁니다.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2014년부터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전반적인 투표율 제고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개혁신당도 첫날부터 유세 대구 경북 찾았잖아요. 굉장히 네.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대구 경북이 지금 뭐 최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본투표의 최종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는 지금 뭐 수준으로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큰 흐름은 벗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에서부터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었고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다가 본 투표율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투표가 종료되고 나면 전국적인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투표율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저 원인에 대해서는 과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는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여전히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 국민의힘에게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쫓아내는 모양새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라고 본인이 자처하고 있는 이상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 표라도 더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전 경선 기간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굉장히 계엄 탄핵 그리고 부정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과 유사한 주장을 하다가 이제 와서 뭔가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 본인의 살을 깎아먹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꺼내셨으니까 잠깐 짚어보죠.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불신하는 듯한 발언은 계속했어요. 28일 어제입니다. 사전 투표 부정이 적발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오늘은 여러 관리 부실 가능성을 여전히 언급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소지 주장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을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형식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키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죠.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공약했었던 것은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투표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좀 불신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투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투표가 정해진 틀 안에서 더 많은 투표자들이 투표소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사전투표도 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에 이 물리적 시간이 발생하거든요. 이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인데 이렇게 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론의 변화를 충분히 사전투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투표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라도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이런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할 예정입니다. 예, 여러 의혹 제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24시간 CCTV 감시를 한다고 밝혔고요.
또 공정선거 참관단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투표소별 투표자 수도 공개하고요. 그리고 투개표 사무에 대해서 한국 국적자로만 구성을 한다는 점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혹은 제기됐지만 뭐 사법적으로도 다 판단이 끝난 것인데 근데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추가로 계속 이어지고 행정력이 이쪽에도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라고 다 이미 판단이 끝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부정선거 망상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더군다나 부정선거 때문에 불법 계엄을 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게다가 중앙선관위를 군인들이 점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좀 더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이번에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전선거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보니까 대부분 오늘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전부 다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사전 부정투표에 부정이 적발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그 본인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부정선거가 존재한다는. 그래서 예. 한 발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아스팔트 우파 측에 한 발 딱 걸쳐놓고 본인은 오늘 사전투표하면서 여차하면 대선 이후에 그들과 또다시 함께 연대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포석을 미리 깔아두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다 미리 가서 후보 포함해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그 표현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이런 말은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혁신당의 시각까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반론 드리죠. 뭐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부정선거 관련 발언뿐만 아니라 계엄과 탄핵 관련 발언들이 국민의힘의 전략이 과연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표현하는 대로 결국 2등에서 1등을 쫓아가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인데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계속해서 자신들의 살을 깎아먹는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당의 입장은 김문수 후보의 입장과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김문수 후보 본인이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기간에는 당의 입장이 결국에는 대선 후보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의 말이 결국 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 가까워지고 사전투표 기간이 가까워진 이 시간 동안에도 저런 어떤 마이너스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대선 승리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정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조금 부드러운 톤으로 말하고 계시지만 정작 후보가 저런 말을 계속 뱉어내고 있으면 대변인들과 그리고 다른 당직자들이 아무리 부드러운 톤으로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번 대선 이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저런 전략에 묶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보수 전체가 괴멸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의 입장이 당의 입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일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 지지자 가운데는 사전 투표를 통해서 일부 선거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모든 분들의 의심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선관위 자체에서도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전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고 개선됐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이 차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당직자들이 사전투표했습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전투표를 적극 응해 주시는 것이
우리 당을 선거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선거관리위원회 뺨을 때린 50대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또 부정선거를 외친 60대도 현행범 체포가 됐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이는데 믿어야겠죠.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지금 현행범 체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후보들 일제히 사전 투표를 했고요. 투표 전후로 카메라 앞에 선 후보들의 모습을 잇따라 보겠습니다. 기호순으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본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열망을 담아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두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후보인지, 누가 우리의 서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후보인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우리의 후보를 뽑는 대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전투표를 진행한 장소에도 함의가 좀 있을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있고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으로 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경기 동탄으로 갔고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각 후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을까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오늘 아침에 투표를 하고 또 스타트업 관련한 간담회도 하고요. 또 R&D 예산 문제, 과학기술 문제 이런 문제들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과 또 간담회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서울에서 유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신촌에서 또 젊음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장소잖아요. 예. 신촌이. 그래서 그렇게 택했고요. 특히 또 어떤 뭐 선거의 관점에서도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0.73% 차이로 굉장히 석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표 차이가 한 24만여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5% 가까이 졌거든요. 그 표 차이가 30만 표 조금 넘는 표 차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서울은 특히 뭐 야당의 도시, 야도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또 지난 대선은 그렇게 아깝게 좀 석패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층도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어떤 생각을 동시에 담아서 이번에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미리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 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로 갔네요. 네. 우리 당은 어제 사실 김문수 후보가 영남 지역에 유세를 집중하고 왔습니다. 그 6.25 때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지킨 후에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복이 이루어졌는데 예. 그래서 영남을 완전히 공고히 한 후에 인천 지역에 가서 유세를 하고 인천 계양이 사실 이재명 후보 지역구잖아요. 2022년에 대선에 낙선한 이후에 유례 없이 다시 대선 후보가 국회에 출마해서 당선된 지역인데 적진 본진 깊숙이 가서 본진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되고요. 저는 무엇보다 딸 동주 씨가 같이 사전선거에 동행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딸 동주 씨는 부천 상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고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그 이재명 후보의 가족 논란과는 별개로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사전 투표에 나섰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해석해 봤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경쟁 후보의 지역구로 갔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로 갔어요. 네, 오늘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 지역을 찾았습니다. 사실 동탄 모델에 대한 강조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에서도 계속해서 동탄 모델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동탄 모델이란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제 진보 진영에 대한 연성 지지층 중에서 차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보 지지층들에 대한 지지를 얻으면서 사실 그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뭐 3등 후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중도 그리고 수도권 청년층의 지지를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오면서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동탄 지역을 찾음으로써 동탄의 기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강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5일, 6일 정도의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에도 저희는 충분히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준석 후보의 추격세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매우 긴 시간일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첫날 사전투표의 동정들을 살펴봤고요.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